법정 책임, 약정 책임 그러죠. 그래서 계약은 약정 책임의 발생 원인입니다. 어? 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책임 발생 원인이 있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겠죠. 이건 법정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정 책임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에서 연유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이제 계약법 영역에서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채무 불이행이 이제 계약 위반행위에서 발생하는데 이 CISG에서는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제 채무 불이행의 법적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이고요. 또 계약을 원래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수단이 계약 해제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CISG에서는 이 귀책사유,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고의과실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 대륙법계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내 민법상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하고 다르죠. 다만 이제 CISG에서 이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대륙법계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치유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치유기간. 이것은 대륙법계에 있어서 최고기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륙법계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묻기 위해서 일단 위 요구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해야죠. 지금도 채무가 불이행 상태니까 이행하라. 이걸 우리가 최고라고 합니다. 뭐 상당한 기간, 뭐 보통 1주나 2주 거래 관행상 어떤 상당한 기간 점에서 이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하라.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손해배상 책임을 추구한달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CISG 이건 국제거래법이고 당사자의 뭐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치유기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반대 당사자가 아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나한테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치유 기간을 두어서 그 이행을 최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기간 제도는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예요. 이 채권법 영역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사자 의사 자치 원칙이 이제 최고의 그 법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최고 기간은 물론 이 최고 기간은 없이 바로 손해배상하자 당사자가 합의하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와 관련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은 이게 법이 정한 요건입니다. 최고를 꼭 하고 그 기간 내에 이 이행을 다시 한번 독촉해야 돼요. 이게 법이 정하는 것이고요. 이 치유 기간은 당사자가 그러니까 반대 당사자 채권자가 임의로 그걸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치유를 하면은 치유라는 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 상태, 계약 위반 상태를
고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도과했다. 그러면 20일까지 그러면은 인도해라. 이렇게 치유 기간을 줄 수 있어요. 최고 기간, 대륙법계의 최고 기간은 그러니까 이 치유 기간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당사자가. 이 최고 기간은 법이 정하고 있어요. 법이 정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를 꼭 해야 돼. 물론 이제 반대의 합의, 아주 예외적으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고 기간, 계약 관행상 무슨 최고 기간 없이 무슨 뭐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정한 그 요건이고요. 이 치유 기간은 당사자가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CISG는 이런 귀책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최고 기간 제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비슷한 성격의 치유 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다음으로 그 이제 손해에 관련한 구제수단,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관련한 구제수단, 계약 위반 관련한 구제수단으로 계약 해제가 있는데, 이 계약 해제 관련해서도 이제 CISG는 그 원칙적으로 그 중대한 위반,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중대하냐, 아니면 보통의 경미한 위반이냐. 물론 그 기준이 어떤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기준, 이것이 이제 그때 거래 정황이랄지 그 상거래 영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재판관들이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잘 정해야 될 부분. 예? 그런 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대륙법계법은 어때요? 뭐 계약 위반이 중대하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는 사소한 위반으로도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대성이랄지 이런 외관 이 좀 중시되는, 그러니까 영미법계 사법 뭐 영향을 1차적으로 받았고, 이제 대륙법계와의 어떤 권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만들 때 이 대륙법계, 영미법계 간의 어떤 권형을 취한다는 것이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걸 만듭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운이 들어와는 좀 대륙법계적 영향력이 강하고요. 운시트랄은 그 영미법계 법학자들이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왜냐하면 법계가 다르고 지금 실제 국제 거래, 무역이라는 것이 뭐 이런 법계가 다른 나라들이 이제 거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범이 조화를 이뤘을 때 가입국 수도 많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개국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이 CISG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권형을 이뤘다. 그래서 헤이그 협약에 비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뒤에 부록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좀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런 그 슬라이드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약어로 CISG라고 그러고요. 이건 전문입니다. 바로 옆에는 원문도 있는데 이게 거기까지 잘 안 찍혀요. 자, 보면 이 협약의 당사국은 신국제경제의 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제6차 특별회에서 채택된 결의의 광범한 목적에 유념하고, 국제연합이 이게 사법 통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법 영역에서도 이제 관습법, 과거의 관습법을
과거의 관습법을 성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 공법과 공부하시면은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이 국제연합 특히 이제 국제연합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 안전 보장 그래서 안보리 체제로 과거 나폴레옹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에 있어서 영웅이라고도 불리우고 뭐 침략자라고도 불리우는 두 가지 이 얼굴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게 나폴레옹하고 히틀러입니다. 응? 아니, 근데 나폴레옹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이제 침략자예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럽 사회 절대 군주 시대인데 이 사람 하급 무관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봉건 앙샹 레짐이 싫어. 자신이 직접 프랑스 대혁명에 그러니까 참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지지해. 유럽의 절대 왕권 을 싫어하고 그걸 반대하고 그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 정신을 유럽 전역에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보면 침략자고 다만 이제 대의가 좋은 거야. 자유주의 정신을 전 유럽에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유럽 왕들이 보기에는 정말 기분 나쁜 친구죠. 그래서 결국 뭐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뭐 이제 두 번 유배도 가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그런 고상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침략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패망하고 유럽에 들어선 것이 유로피안 콘서트라는 거예요. 유로피안 콘서트. 그러니까 유럽 뭐랄까요? 뭐 유럽 뭐라고 번역해야 좋을까요? 세계사에서는 그냥 사자 체제에 의한 유럽 안전 보장.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멸망하고 이제 다시 복고 왕정으로 복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랄지 영국이랄지 유럽의 4개 강대국들이 다시 왕권으로 왕정으로 복귀하면서 유로피안 콘서트. 콘서트 하면은 뭐예요? 그게 무슨 클래식 음악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유럽의 안전 보장 체제예요. 나폴레옹이 멸망하고 나서 그 4대 강대국에 의한 유럽 평화와 안전 보장. 근데 이것이 그대로 히틀러 멸망 후에는 유엔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런 체제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도 어떤 국가보다 특별하게 우월한 그런 세계 정부랄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유엔을 만들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오자 체제, 히틀러가 멸망하고 미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 영, 중, 프랑스, 러시아, 그러니까 소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게 이제 침략국이죠. Axis of Evil이에요. 추적국. 그리고 전승국이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래서 이 전승국 5개 강대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젠가요? 그제 뭐 아베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뭐 사임을 했다는데 나폴레옹 영웅기를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이제 영웅으로 평가되기도 해요. 히틀러는 뭐 특별히 이 히틀러는 이제 기본적으로 독일 파시즘, 독일이 최고다. 그러니까 어떤 나폴레옹이나
나폴레옹 같은 자유주의 이념, 고상한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스 같은 노동자 해방 같은 그런 혁명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국강병, 독일이 제일 세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걸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트럼프를 미 언론인들이 미국에도 파시즘이 있다. 트럼프가 대표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히틀러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이게 성격이 비슷해. 나폴레옹 침략자인 경우 침략자이고 그 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런 사자 체제, 오자 체제가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또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폴레옹이 만든 자신이 제정한 어떤 성문법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자. 그래서 이제 20세기 20세기 지금 유엔이 만들어지고 뭐 사법 통일을 위한 뭐 우니드로아, 운시트라 같은 기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게 심포세틱이에요. 양자가 뭐 상당히 동력적이에요. 국제거래법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유엔이 사법 통일을 위해서도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평화와 원래는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이 주된 기구였지만 이제 유엔이 발전하면서 총회 입김이 세지고요. 많은 신생 독립국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사실 그 법을 좋아해. 힘이 센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내의 경우에는 어때요? 국내에서도 정치가 더 센가요? 국제사회는 특히 이제 국제정치적 현실주의라고 해서 정치가 매우 세. 그래서 좀 약소국, 개발도상국들은 좀 이상적이고 이런 국제법 존중 사상이 강합니다. 총회가 강해진다는 것은 이 유엔이 규범적이고 이상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법 통일 관련해서도 아까 1980년 우리 지금 배우는 CISG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공법 영역에서는 관습법의 성문화할지 이런 일들이 유엔을 통해서 많이 업적이 나타난 바 있죠. 앞으로도 이제 얼마나 더 유엔이 많은 역할을 할지 궁금해요. 우리 국제거래법 학자 입장에서는 이 통일사법이라는 게 아주 핵심 키워드야. 통일사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CISG를 시작으로 배웁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통일사법이 CISG고요. 그러니까 국제거래법은 사법이고 이걸 국제적으로 통일해버리면 그야말로 본래의 의미 국제거래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국제사법. 국제사법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 준거법 선택에 관련한 국제사법 이게 여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일사법이 없으니까. 통일사법 그 분야에 적용될 통일사법이 있으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국제사법을 들여다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거래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 통일사법을 공부한다? 이건 그야말로 본연의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법을 통해서 독일법을 적용할 것이냐, 일본법을 적용할 것이냐, 중고법을 따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완벽한 국제거래법은 아니지만 국제거래법 학자들이 여전히 학습해야 될 또 법관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그런 준 국제거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을 같이 설명하는 교수님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과거에 대표적으로 이 서은재 교수님, 중앙대 서은재 교수,
국제거래법 공부하면서 국제사법도 가르치시고 그래요. 또 교과서에 같이 넣고. 자, 그 우리 지금 대표적인 통일사법 CISG를 공부하니까 지금 아주 국제거래법 이해하는데 아주 좋아. 예? 그래서 국제연합 총회가 이런 통일사법 만들 때 국제연합은 이제 공법적 성격의 기구지만은 이 사법 통일을 위해서 많이 전문기관들이 노력한다고 그랬죠. 우니드로와 운스트랄. 광범한 목적에 유념하고 이게 전문이에요.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거래의 발전이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직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및 법적 제도를 고려한 통일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거래상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거래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들 수출상, 수입상 또 법에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적 장애예요. 국내 거래에는 여러분 별로 법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죠. 또 사실 사실 심리 상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문제 있을 일이 뭐가 있느냐 다 국내 민법에 따르고 또 법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국제거래는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 어떠한 통일사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결의하에 이렇게 이제 전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말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CISG가 규율하지 않아요, 당연히. 또 매매 계약만 규율하고요. 또 국제적인 성격이 있는 매매 계약만 규율합니다. 국내 매매 계약은 규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제성이 있느냐, 서부터 또 어떠한 물품이 대상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법적인 문제고 적용 범위 관련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라고 하면은 먼저 직접 적용되는 경우하고 간접 적용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나눠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이것이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성이 있어야 돼요. 이 국제성 판정은 영업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적 기준이 아니에요. 보통 법인,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법인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많이 해요. 회사는 우리 법상 법인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또 법인도 그렇지만은 국적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적 개념이 아니고 상거래에서 이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소입니다. 현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당사자에게 적용될 가장 합리적인 법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사자가 실제로 가장 전위적으로 활동을 하는 영업소를 기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국적보다. 국적은 보통 설립 중거지법,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설립 중거지법 국가. 그러니까 한국법에 따라서 설립됐으면 한국 회사고, 일본법에 따라 설립됐으면 일본 회사고, 미국은 그 회사 설립 관련해서 이게 연방 문제가 아니니까 각 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주법에 따라서 설립되면은 뉴욕주 회사고요. 미국 회사고 이렇게 됩니다. CISG 적용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조약이니까 미국 회사냐 아니냐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 영업소 국적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국적 따질 때는 그러한 경우에 뉴욕주 어, 기업이고 또 미국 기업이 되겠죠. 영업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자, 거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대. 이 영업소가 다른 상이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죠.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이제 비엔나 협약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인데 우리 그 비엔나 협약의 이 국제성을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인식해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럼 적용되지 않느냐. 다만 인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그 거래 조항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국제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국가들이 비엔나 협약 가입국이어야 돼요. 가입 당사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소가 A 국에 있고 상이한 국가의 소재 B국에 있다. 그리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다. 물품 매매 계약이다.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으니까 비엔나 협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국, B국이 모두 비엔나 협약 가입 당사국이어야 돼요. 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면 직접 적용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비엔나 협약이 적용됩니다. 이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결적 문제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비엔나 협약 간접 적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자, 이 가번 가항이 여기 직접 적용 조항입니다.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이고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 나항 이것은 이제 간접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간접 적용되는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물품 매매 계약이고 국제성도 있고 그런데 A국과 B국이 모두 체약국이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